예, 그럼 이제 도시계획관계법규에 대한 최초의 강의로 우리나라 도시관계법규 연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연역이라는 거는 뭐 히스토리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뭐 크로니클, 쭉 지내온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든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것들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온 그런 흐름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다른 어떤 법규에 대한 수업이나 책자를 읽어보면은 흐름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저 이제 지금 현재의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현재의 법규가 이런 구조에 있고 뭐 이런 용어가 나온다, 그런 정도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 법규나 그런 체계들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와서 왜 생겼는지 그런 과정을 이해해 주는 그런 강의들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법규 자체를 이해하는 게 목표는 아니죠. 법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법규와 결합된 국토계획, 도시계획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서 법규라는 것은 파생되어 나오고 다시 그 법규에서 국토와 도시가 달라지는 것이지, 법규 자체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법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규가 생기게 된 국토계획, 도시계획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위해서, 자, 지금 현재 시점의 법규가 이렇다 저렇다, 현황이 아니라 그것들이 흘러왔던 그런 과정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역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대상으로서의 법규가 아니라, 법규가 이제 모든 시험들의 시험 과목이 되다 보니까 시험 공부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수업을 좀 이 연역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어가 아니라, 법규를 자꾸 용어를 외우는 어떤 과목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용어라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뭐랄까 트리키해요. 영어 단어로 볼 때. 그 용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들은 어스름하게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아니라 그 용어 뒤에 있는 실제 배경, 실제 스토리텔링. 자, 우리나라 역사, 국토계획, 도시계획 역사도 하나의 어떤 배경과 스토리텔링의 역사거든요. 우리나라가 국토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떤 법들이 필요했고, 그 법에 의해서 또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고, 달라진 현실 가운데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들. 자, 그런 것들은 모두 어떤 스토리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그거의 결과로 나타난 진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용어를 막 달달 외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역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규의 제도, 생성 배경, 그리고 그 근원, 또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타난 또 새로운 법규 개선의 노력들, 법규 제정의 노력들, 이런 순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도시관계 법규의 연역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좀 길 거예요. 왜 기냐 하면은 하나하나의 근원들을 설명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우리나라 법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국 법에서 그 근원이 된 어떤 모본이 있었다, 사례가 있었다라 그러면 그걸 또 내가 설명하다 보면 강의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가지를 뻗치면서 좀 긴 내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지만 제일 또 내용이 길고 조금 복잡할 수가 있겠다. 다만 이 연역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다고 하면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할 강의 전반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따라온 것이나 거의 절반 정도는 따라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계법규라는 좀 애매한 말을 써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예전에는 도시계획법, 오늘날에도 그냥 관습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으로 그 명칭하고 내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도시정비, 도시재생 등에 관련한 법령 등이 굉장히 많아요. 국토계획법 외에도 개별법령이라고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들, 또 개별 부처에서 다루는 관리하는 법령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다 도시계획, 국토계획과 관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시관계법규,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이제 당연히 국토계획법이 되겠고요. 플러스 뭐 다수의 또 법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우리가 도시관계법규다라고 이제 명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지만 국토계획법은 지금 현재의 도시관계법규지만 그동안 흘러왔던 수많은 도시관계법규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연역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계법규의 연역이다. 크로니클. 그동안 지내온 역사다라는 건데, 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사다가 뭐 이렇게 법규를 공부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법규를 달달달달 외우는 경향이 되기가 쉬워요. 그게 물론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법이 나오는 시험이 또 제일 어렵고 그 시험을 보면 거기서 꽈락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법규가 좀 공부하기가 까다롭기도 까다롭고 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한 과목으로 보기보다는. 자, 거기다가 또 뭐냐면 법규가 계속 바뀌거든요.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뭔가 바뀐 부분들이 또 있어. 자, 그럼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바뀐 부분을 가지고 또 출제를 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어영부영 공부하다가 최신의 흐름도 모르고 한 작년 정도 있는 책 가지고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신 법규에 대한 것들 싸그리 다 모르고 시험을 보고 뭐 시험을 망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시험 공부는 그래서 최신의 법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맞고요. 근데 저는 최신의 법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법규가 흘러온 흐름들 그리고 오늘날 그 법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 크로니컬을 아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알려는 건 뭡니까? 도시공간의 본질이죠. 국토계획의 본질이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토계획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지 유능한 계획가 정책가가 되고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의 법규를 달달달달 외웠는데 2달 뒤에 새로 나온 법규가 나오면 또 깡통되고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거는 시험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역사적인 측면들,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흘러온 흐름, 건축과 공간계획이 흘러온 흐름, 그거는 법규를 보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규라는 것들이 여러분 법규 자체는 하나하나가 까다롭고 단단한 문장들입니다. 그 문장에 대한 단어 하나, 문구 하나 해석 때문에 5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규 자체는 딱딱하고 굉장히 이제 몸이 건조한 문장들이지만 사실 그게 바뀌어온 이유 뒤에는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야기란 건 뭐냐? 우리나라가 그 당시 국토가 어땠고 그래서 왜 이런 법규가 생겼고 그 법규가 생겼는데 또 무슨 일 때문에 실패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법규가 또 개선돼서 나타났는지 그런 과정을 이해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결국 그게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오늘날의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더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법규를 갖다가 할 때 자,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뭡니까? 결국 크로니클, 연역이죠, 연역.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관계법규의 연역, 대략적으로 어떤 법이 어떤 명칭으로 언제쯤 생겨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계획법의 국토계획법의 도시관계법규의 연역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먼저 도시계획법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늘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오해를 없애고자 미리 설명을 처음부터 넣은 것들이 되겠어요. 자, 도시계획법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계획법과 계획의 차이를 이해할 것.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계획법은요, 그 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잘 하기 위한, 공간 계획을 잘 하기 위한 법령이에요, 법령. 법령이란 건 뭡니까? 문장이에요, 문장. 1조, 이 법령은 무슨 목적으로 한다. 2조, 이 법령에 나오는 뭐 용어의 정의는 이렇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법규 자체가 뭔가를 계획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계획법이 있는데 그 법이 국토를 계획해 줘요? 국토계획법 속에 국토의 어떤 모든 모형들이 나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다른 모든 법과는 다르게 공간계획법은요. 공간계획법은 이 근거법이 어떤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을 해요. 당연히 이 계획 자체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법엔 담겨 있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계획을 세워라는 법이 있는데 그 계획을 세워라는 법에 계획 내용 자체가 담겨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획은 5년, 뭐 10년, 20년마다 계속 나오는데 그게 법에 미리 들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자, 국토에 대한 공법적인 원리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리적인 문장들로 쫙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내용의 계획을 이런 시기마다 요런 요건으로 해서 수립하라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계획법에서 계획이 등장한다. 그래서 국토계획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요. 그 가운데 물론 국토계획이란 말은 없어요.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그 밑에서 탄생하죠. 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또 이 계획이 그 계획법규에서 탄생하죠. 그러니까요. 모든 계획법은 계획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계획하고는요. 계획법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계획법 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공간계획 두 단계는요. 도시기본계획 하나의 시, 군, 구, 지자체마다 하나씩 세우는 자기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들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각 그 세부적인 지역마다 어떨 때는 건축 계획에 가까운 내용까지도 넣어가지고 상세하게 한 블록 단위, 지역, 지구 단위를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얘기했죠. 자, 요 두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거는 근거가 여기에 의해서 수립되더란 얘기예요. 요 법에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획법과 계획은 쌍으로 페어를 이루어야 돼요. 계획법인데 거기서 그걸 기초로 세워지는 계획이 없어? 말뿐이지 뭡니까 그럼? 잘하자 말뿐이잖아요.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아무 근거가 없어. 어떤 시에 어떤 시장이 자기 시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잘해서 이대로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도시기본계획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자기가 그림을 그린 거야.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획법과 계획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법을 물어봤는데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한다라고 하거나 계획을 얘기했는데 계획법을 설명한다라거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여러분들 특별히 뭐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들 그거는 굉장히 틀린 거다. 자, 그래서 계획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행정적 사항을 설명하고 규정하는 것들이 계획법이고요. 그 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들이 이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크게 봐서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이거는 또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죠.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그 하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도시계획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개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제 위계라는 개념하고 위계에 의한 효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위계라는 거는 하이어라키, 랭킹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열이 있다는 얘기죠. 서열. 법이라는 건요 굉장히 엄격한 서열이 있어요. 자, 모든 법령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들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이라고 그랬죠. 헌법. 그런데 밑에 있는 모든 법률들이 지금도 수시로 국회에서 새롭게 입법이 되지만 그 모든 법령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법령 밑에 있는 각 지방마다 있는 조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상위에 있는 헌법, 상위에 있는 법령들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위에 있는 법령들은 실제로 우리를 갖다가 생활을 규율하거나 우리를 뭐 처벌하는 규정들은 안 담겨 있어요. 헌법에서 침뱉으면 5,000원 뭐 이런 벌금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리가 없죠. 뭡니까? 헌법은 하위에 있는 법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결정해요. 그리고 하위에 있는 법들 중에 내려오다 보면 그 진짜 맨 하위에 있는 법은 거기에 법은 진짜로 이제 뭐 우리가 침뱉으면 경범죄니까 5,000원 벌금 내세요.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법이라는 건 위계가 있고요. 위계가 있고 그리고 상위의 법령들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활을 규제하지는 않아요. 다만 하위에 있는 법령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자, 하위에 있는 법령들로 와요. 그러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없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걸 넣으면 뭘 하면 얼마를 내야 되고 언제까지 며칠 내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규칙 차원의 것들은 하위의 법으로 내려와야지만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국토의 계획도 국토계획법도 마찬가지겠죠. 위계적인 구성이 있다. 위계에 따라서 효력은 달라요. 상위의 법의 효력은 뭡니까? 하위 법들을 규율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하위에 있는 법들은 진짜 우리 하나하나의 시민들의 건축생활, 도시계획,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들,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위계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간계획법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요 또 이런 위계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거는 계획법입니까? 계획입니까?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인데 이 계획도 계획법의 위계에 따라서 계획법이 정해준 위계에 따라서 그 위계와 효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계획은 뭐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계획은 그것이 기초가 되는 계획법이 있다. 물론 계획이란 말은 빠져있긴 하지만 국토기본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라고 계획법이란 이름이 실제로 있었는데 최근에 그 법령이 이름이 달라져서 국토기본법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계획법입니다. 자, 국토의 최상위 헌법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계획법, 국토기본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토 전체에 나가야 될 비전을 그리는 것들이 국토종합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제4차 수정 국토종합계획이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뭐 역파이자 형태로 구성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조만간 지금 바뀔 예정인 것 같아요. 남북 간의 연결이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옛날에는 요것들이 서로 있는 위치가 달랐어요. 근데 2002년에 국토계획 관련 법이 너무 많다 해서 복잡하다 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은 국토계획법이 되어버렸죠. 국토계획법 하나에 이 세 개의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 세 가지가 요런 순서로 위계를 가지도록 지금 해놓은 거라는 것이죠. 뭡니까?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최상위 계획이 수립되는데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오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하나 둘의 도시가 아니라 한 두 개 이상의 큰 도시 또는 광역시처럼 위성도시까지도 갖고 있는 형태의 도시, 서울, 부산 정도가 그런 거에 해당하죠. 자, 그런 정도의 도시들에 해당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 없이 모든 시군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계획들, 도시기본계획. 어떤 지역이든 간에 단지계획, 지구계획, 블록 내 계획 할 때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국토종합계획이 밑에 있는 모든 계획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위계가 높은 것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또 관할을 해요. 지구단위계획을 딱 수립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의 용도랑 시설계획에 맞지 않다? 허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건축물을 잘못 지었어. 그러면 뭘 위반하게 될까요? 국토종합계획을 위반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국토를 역파이자형으로 해안 중심으로 개발한다는데 내 집 한 채가 거기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국토종합계획은 하위에 있는 계획들만을 규정을 해요. 근데 지구단위계획 정도 된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의 어떤 용도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거슬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제한을 받게 되고 규제를 받게 되고 우리 건물들이 무허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구단위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또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또 이름 내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법이 조금 규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물론 형식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밑에 기본계획 밑에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내에 또 지구단위계획이 있어. 이거 뭐 복잡하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토지이용계획, 공간계획이 아니에요.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지구단위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 시설계획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점정의 시설, 사회시설, 복지시설, 뭐 주민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토지이용 계획 차원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이용 계획, 도시계획적인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에요. 이거는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고는 다르게 하나의 어떤 점적인 시설이나 건물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지구단위 계획을 바로 여기다 넣었는데, 하지만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속해 있다, 통합되어 있다라는 건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계획은 몇 단계로 있다? 4단계로 구성된다. 얘네들은 위계적이다. 위에 있는 놈이 더 세다. 하지만 위에 있는 놈은 대민 효력, 우리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위 계획들, 하위 법들을 관련 짓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갈수록 법령 내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하위의 계획이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도, 우리가 신경 쓰고 겁을 내야 될 것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요 밑에 하나 더 내려간다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계획은 아니에요. 하지만 규제는 규제죠. 뭐예요? 규제에 대한 법들, 개별 건축물의 규제에 대한 법들, 그거는 이제 건축법이 된다. 건축법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몇 페이지에 뭐 어떤 항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을까, 몇 페이지에 있는 뭐 몇 퍼센트를 우리가 얼마를 초과하는 바람에 무허가가 되지 않을까 등등, 그때부터는 엄청 신경 써야 되더라는 것이죠. 자, 법의 위계와 효력이라는 것들이 국토계획의 위계와 효력에도 역시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딱 보여드리면, 자, 국토종합계획이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딱 이런 그림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진짜로 공간계획은 계획인데 정말로 추상적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의 계획이죠. 환동해권이란 말이 여기서 이 정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수정계획, 제4차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또 중간에 마음에 안 드니까 또는 새로운 변화를 감안해서 수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수정계획인데, 동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뭔가 국토계획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하에서 이때 수정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역파입자, 해안을 따라가는 3개의 축을 강조하는 계획이다라고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새로운 축이 개발되는 그런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에 세웠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포항에 있지만 포항 따라서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원래 철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내륙 쪽으로 이렇게 삐딱선을 타버려요. 밑으로 안 내려와.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다 말죠, 이렇게. 근데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해안 노선, 그렇게 되면 포항에서부터 강릉 속초까지도 이제 철도로 바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동해안 철도가 지금 건설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가능하겠어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동해선 철도를 놓자, 남해안을 따라가는 뭐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사업이 원활하게,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다 원활하게 통과되면서 사업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내가 동해안에 집을 하나 짓는데 이걸 국토종합계획을 어긋나지 않으면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이제 뭐 건축법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국토종합계획을 그것까지 우리가 뭐 규제 대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좀 더 큰 계획, 뭐 부동산에 대한 큰 개발 사업 또는 뭐 큰 개발자로서 어떤 큰 이윤을 취하고자 할 때,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국토종합계획 내용도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참고로 이거는 뭐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고 또 뭐 아직은 뭐 지금 비밀에 잠겨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쪽 대통령하고 북쪽의 최고 책임자가 만나서 1대1 단독 뭐 이렇게 면담 비슷한 걸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기자의 카메라에 USB 하나를 이제 북쪽에 전달하는 게 이렇게 촬영이 됐어요. 그쪽에다 어떤 제안을 했다라는 게 뭐 공공연하게 알려진 셈이죠. 그리고 그 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뭐 북한에 대한 개발 내용이 아니겠냐, 당연히. 결국 아마 경제나 국토 개발에 대한 어떤 큰 계획을 담은 내용이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유출이 돼서 알려졌죠. 이제 보니까 주로 이거더라고요. 결국 서해안 축이 북한을 지나가 가지고 뭐 중국까지 가는 요 서해안 경제개발축을 앞에 신경 써서 추진하겠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뭐냐, 아, 조만간 나올 국토종합계획에 결국 저런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로 국토에 대한 가장 큰 차원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다. 뭐에 의해서 규정된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자, 두 번째 계획,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원래는 도시기본계획만 있었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자,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고 C라는 도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 따로 다 도시기본계획만 세우면 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촘촘하고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사는 곳이 A라는 도시랑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가 서로 관계가 없을까? 이미 자 붙어있는 순간 A라는 도시가 큰 도시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도시가 메트로, 머더시티라는 얘기예요. 엄마 도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B와 C의 직장이나 어떤 상업 수요를 다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실제로 A가 B랑 C를 통합시키면서 실제로는 전체 하나의 광역적인 생활권이 돼버립니다. 이런 거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산 가면은 부산공항에서 티켓을 끊었는데 막상 부산 지도를 앞만 봐도 부산공항이 부산에 없는 걸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김해에 있어요. 김해에 있는데 왜 부산공항이라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부를까? 뭐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말하면 부산하고 지하철도 연결돼 있고요. 그냥 부산이나 같은 생활권이야. 그러니까 부산이 어차피 가지고 있는 공항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큰 도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요, 위성 도시가 돼가면서 하나의 광역적인 생활권이 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 따로 계획, B 따로 계획, C 따로 계획하는 게 옳을까? 그렇지 않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국토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고속도로 따라가면은 A라는 도시가 있고요. 또 쭉 가다 보면 B라는 도시가 있고요. 가다 보면 C라는 도시가 있고, 사이는 다 옥수수밭,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미국은. 그만큼 도시들이 서로 간에 독립적이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통해 있어요. 그냥 행정적인 경계만 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A 따로 B 따로 C 따로 계획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뭐예요? 고속도로망이라든가 지하철 노선을 여기서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B나 C랑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또는 공항을 놓는다 하는데 공항 놓을 때 A, B, C 따로따로 이렇게 공항을 하나씩 놓을 수 없잖아. 큼직하게 한 500만 정도 사는 광역권마다 공항 하나씩 놓는다. 그럼 A, B, C 너네들 하나로 통으로 칠 테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적합한 곳에다 공항을 하나 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 유용하느냐? 개별 도시기본계획보다는 광역계획이라는 개념이 유효해요. 2개 이상의 도시 또는 아니면 광역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들, 그 도시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입안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1990년대 후반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차용을 했어요. 부산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김해, 양산, 면적은 사실 뭐 부산만큼이나 큰 도시들이죠.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지하철 계획도 하고, 도로 계획도 하고, 또 공원 녹지, 산간 계획도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되겠죠. 광역도시 계획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망 단위로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아니면은 또 뭡니까? 고속철도, 또 공항 이런 것처럼 거대 기반 시설, 광역도시 계획 개념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됐어요. 부산권 공간 구조를 표현할 때 광역도시 계획 개념이 들어간 사례예요. 세 개의 도시를 하나의 어떤 도시 권역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사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이 못 되고 있어요. 아니 부산처럼 이제 중심 도시가 확실한 곳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 도시들 간에 서로 우리 쪽에는 좋은 거를 다오, 싫은 건 저쪽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싸우는 게 많다 보니까 광역 단위로 묶어서 공항을 놓는다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넣는다 그럴 때 광역도시 내에서 너무 반발이 많고 합의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대로 광역도시계획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이름은 좋지만 조금 역할을 불량하게 하고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뒤에 연역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그랬거나 어쨌거나 형식상으로는 두 번째 위계에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각 도시마다 자기 도시 내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시계획에 제일 가까운 계획이죠.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가 아닌 시골은 안 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는 것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정주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빼놓고 다 시골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법을 보면요, 최근에 또 명칭을 바꿨어요. 시군구 기본계획이라고 굳이 이름을 바꿨어요. 또 도시뿐 아니라 군구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행정구역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굳이 뭐 법규 용어를 좀 복잡하고 쓰기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조금 반대인데, 어쨌든 도시 군구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행정자치단위들이 자기 자치단위 구역 내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 그리고 원래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공간계획만 있었어요. 최근에는 또 흐름이 공간계획 외에도 어떤 사회적 계획들, 사회적 계획이란 건 뭡니까? 인구계획 또는 뭐 사회복지,
이런 사회 경제적인 계획까지도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굉장히 종합적인 계획이 돼가고 있습니다. Comprehensive Plan. 영어로 comprehensive 하면 되게 편리한 용어예요. 뭐든지 다 그냥 들어가서 종합적이다. 요것도 저것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굉장히 편리한 용어거든요. 영어로 치면은 도시기본계획이 Urban Comprehensive Plan으로 이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서울시 사례인데요. 서울시에 몇 개의 중심지랑 몇 개의 도심이 있을까가 바로 이렇게 기본계획상에서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자, 시뻘건대가 상업용지거든요. 덩어리로 크게 뭉쳐있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도심부들입니다. 서울 맨 가운데 뭐겠어요 이거? 동서로 쭉 늘어져 있는데 그렇죠. 종로, 중구, 종로하고 을지로, 남대문 시장, 광화문, 세종로 이런 데가 다 상업지역이에요. 서울의 도심부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여의도에서부터 영등포까지 쭉 내려가 있는 건 뭐야? 여의도, 영등포 도심. 강남구라면요 특이하게 큰 길을 따라서 십자가형의 이런 또 상업지역이 있어요. 어딥니까? 강남 서초.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뭐 제일 핫한 곳이죠. 강남 서초 도심부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 3개의 도심이 있고 그 외에도 조그만 도심부가 또 하나 새롭게 생겨나는 게 보이죠? 크게 봐서 2개. 용산 그리고 왕십리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는 3개의 도심부, 그 다음에 2개의 새롭게 떠오르는 부도심부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시규범계획에서 서울이라는 거에 프레임을 짜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 요거는 도시관리계획 내의 지구단위 계획인데 요거 보면 파주시에 딱 보면 여러분들이 판넬에 올려놓는 그림하고 스케일이 이제 비슷해지죠. 물론 이거는 좀 더 상세한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파주 운정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 보면 또 블록들이 하나하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블록 내부도 하나하나에 또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로 상세한 단지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단계는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이루어지느냐? 도시관리계획 내부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내에 또 다른 계획도 있다. 도시계획, 시설계획. 시설계획은 이런 공간계획이 아니라요.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건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